캐나다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든다. 복지가 좋고 안전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던 나라. 이민 희망국가 1순위로 불리던 그곳이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 멈추지 않는 인재일출, 바닥을 찍은 생산성. 화면은 조용하지만 숫자는 소리를 낸다. 이게 정말 캐나다 맞나? 라는 질문이 공기처럼 번진다. 15초의 훅은 그렇게 끝난다. 본 내용은 즉시 이어진다. 캐나다는 한때 선진국의 교과서였다.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었고 은행은 보수적이었으며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모델이 왜 지금 붕괴의 문턱에 서 있는가? 그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실패담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잘 버텼기 때문에 생긴 균열로 바라본다. 위기를 통과한 경험이 경계심을 마비시킨 순간 구조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 장면에는 익숙한 침묵이 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박수가 쏟아졌고 생산성이 떨어질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불편한 진실은 늘 뒤로 밀렸다. 캐나다의 문제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다.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 끝에 어느 날 돌아보니 벼란이었다. 그는 이 과정을 조용한 붕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집단적 환상이 작동했다. 집값 상승은 부의 증가로 해석될 것 같고 그 착각은 정치와 정책을 잠식했다.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실제로는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다. 인지 부조화는 이 지점에서 강해진다. 잘 살고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문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진다. 캐나다는 바로 그 함정에 빠졌다. 믿음은 잠시 미뤄진다. 그는 질문을 던진다. 이건 캐나다만의 이야기일까? 화면 너머의 관객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갸웃한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이제 과거로 이동한다. 모든 전환점이 그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상을 휩쓸던 해 미국의 주택시장은 붕괴했고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달랐다. 주택시장은 비교적 차분했고 은행 규제는 견고했으며 위험한 금융상품도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은 그때부터 조용히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기를 성공의 기억이라고 부른다. 위기를 잘 넘긴 경험은 국가 전체에 자신감을 남겼다. 캐나다 모델은 칭송받았고 정책 당국은 자부심을 가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른 나라들이 상처를 복구하는 동안 캐나다는 이미 멀쩡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같았다. 금리를 크게 낮췄고 유동성은 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위기를 겪지 않은 시장에 처방만 남은 셈이었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효과를 냈다. 대출은 쉬워졌고 돈은 넘쳤다. 그러나 이 푸녀는 생산으로 가지 않았다. 이미 안정적이던 주택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 장면에서 미묘한 균열을 본다. 조정이 필요 없던 곳에 자극이 들어간 순간 균형은 깨진다. 낮은 금리는 집을 사는 대상에서 투자 수단으로 바꿔놓았다. 한 채, 두 채, 그리고 임대. 시세 차익은 가장 안전한 수익처럼 보였다.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이때 나왔다. 이건 버블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작았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팔지 않아도 자산은 늘어났다. 인지 부조화는 여기서 작동한다. 위험을 말하는 사람은 비관론자로 치부되고 상승을 말하는 이야기는 상식이 된다. 정책은 여론을 따라 움직였다. 리듬은 잠시 멈춘다. 그는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찍는다. 위기를 넘긴 경험이 경계심을 무너뜨린 순간 캐나다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당장 편안했지만 되돌아오기 어려웠다. 다음 장면에서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난다. 저금리의 홍수는 주택시장을 폭발시켰다. 필요하지도 않은 조치가 필요한 시장에 던져지면서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 채, 두 채, 심지어 세 채까지. 임대와 시세 차익이 자연스러운 수익으로 포장되었고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중독됐다. 그는 이 장면을 구조적 착시라고 부른다. 현실을 보는 눈보다 가격 상승의 환상이 먼저 지배했다. 20년 동안 집값은 300% 올랐지만 소득은 고작 100% 상승에 그쳤다. 젊은 세대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각각 10배, 15배를 넘는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젊은이들은 부모은행에 의존하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풍요로워도 그 안에서 균열이 점점 커져갔다. 경제 전반의 구조도 문제가 심각했다.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거의 없었다. 제조업, 기술기업, 혁신산업은 자본 부족으로 침체됐다. 은행은 부동산 대출에만 관심이 있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생산성은 추락했다. 노동자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투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공개적 논쟁이 있었다. 이건 부동산 버블인가? 경제적 구조 문제인가? 학술적 용어로는 집단적 환상이라 불리는 이 논쟁 속에서 투자자들은 상승만 믿고 행동했다. 실제 위험은 뒤로 밀려났고 정책 대응은 늦었다. 그는 이 과정을 영화처럼 묘사한다.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그림자 속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었다. 리듬은 잠시 느려진다. 시장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소리 없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이 붕괴의 결과, 젊은 세대와 경제 전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추적한다. 젊은 세대는 이제 집을 살 수 없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아파트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의 평생 소득을 훌쩍 넘어섰다.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 부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평생 월세로 살아야 했다. 그는 이 장면을 3배 갈라진 현실이라 부른다. 화면 속 숫자는 차갑지만 감정은 뜨거웠다. 부동산에 묶인 젊은이들의 희망과 좌절, 눈빛 속의 무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캐나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중독되었다. GDP 대비 주택 부채는 100%를 넘어섰고 가계부채 역시 소득의 180%에 달했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부동산에 몰렸고 생산적 산업에는 자본이 흘러가지 않았다. 제조업, 기술기업, 스타트업 모두 투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 장면을 경제의 왜곡이라 정의한다. 공개적 논쟁도 활발했다. 부동산 과열이 문제인가? 구조적 투자가 문제인가? 경제학자들은 경고했지만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기에 경고는 묻혔다. 인지 부조화가 강하게 작용했다. 상승장에서 위험을 외치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성공의 착시는 현실을 잠식했다. 그는 이 점에서 캐나다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본다. 정책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는 점점 커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도 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 인재들은 다른 분야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창업, 혁신, 기술 투자보다 안전한 부동산이 우선시됐다. 이는
생산성 침체와 인재 유출을 동시에 심화시켰다. 화면 속 부동산 거래의 화랑과 경제 전체의 침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 그는 이를 경제적 착시라 부른다. 믿음은 느리게 가라앉는다. 그는 잠시 멈춰서 관찰한다. 부동산의 번쩍이는 불빛 뒤에는 경제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부채의 무게, 그리고 생산성 침체가 하나의 그림자로 결합된다. 다음 장면은 이 그림자를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인재 이동과 두뇌 유출로 연결된다. 두뇌 유출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었다. 교육받은 인재들은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이 장면을 인재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화면 속에는 토론토 대학, 워털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졸업생들의 통계가 흐른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구글, 메타, 아마존이 캐나다 출신 인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했다. 캐나다는 교육에 투자했지만 투자 효과는 다른 나라로 흘러갔다. 주요 사건은 명확하다.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의료 전문가들이 캐나다의 공공 민간 시스템에서 일하지 않고 월급과 기회가 풍부한 미국으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기술 산업과 혁신 능력은 정체되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이를 드러냈다. GDP 대비 기술 투자율은 점점 낮아지고 기업 혁신의 속도는 느려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이 흐름의 구조다. 미국으로 간 인재들은 캐나다에서 받은 교육비를 사실상 보상받지 않고 미국 세금과 경제에 기여한다. 캐나다가 투자한 공적 자원은 타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캐나다 경제는 생산적 활동 대신 부동산과 금융에 의존하게 된다. 그는 이를 경제적 유출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 부른다. 공개적 논쟁도 이어졌다. 인재 유출은 선택인가? 구조적 실패인가? 학술적으로는 브레인 드레인이라 부르며 투자 대비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이 논쟁을 조용히 관찰한다. 모든 지표와 데이터는 일관된다. 고급 인력의 유출은 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 화면 속 집값 상승, 부채 증가, 생산성 침체와 맞물려 캐나다 경제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다. 리듬은 다시 느려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면을 바라본다. 빛나는 캠퍼스, 활기찬 강의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미국을 향한다.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경제 구조, 유출되는 인재, 그리고 점점 고착화되는 부동산 중심 경제. 그림자는 길어지고 이야기는 다음 장면인 이민 정책과 사회 구조의 역설로 연결된다. 이민 정책은 역설적이었다. 캐나다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선택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가와 부유층을 유치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급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고급 콘도와 저택들이 줄지어 팔리고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그는 이 장면을 주택시장 왜곡의 상징이라 부른다. 두 번째 그룹은 저임금 노동자와 유학생이었다.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주택가격과 소득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야기하며 사회적 긴장을 심화시켰다. 화면 속 대학과 산업 현장은 혼잡했지만 생산성과 혁신은 거의 없었다. 부유층과 저임금 노동자의 이중 구조가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유학생 프로그램이다.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 유학생은 등록금으로 수만 달러를 지불하고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빚을 빌린다. 교육과 취업 기회는 제공되지만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단기적인 소비 증가와 임시 노동력 제공에 그친다. 장기적 생산성과 혁신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공개적 논쟁도 이어졌다.
이민이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부동산과 임금 문제를 악화시키는가? 학술적으로는 이미그레이션 패러독스라 불리며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구조 문제의 충돌을 의미한다. 그는 이 논쟁을 관찰하면서 정책이 단기적 지지와 장기적 구조적 안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리듬은 느려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면을 멈춘다. 부유층 투자자와 저임금 유입자의 공존, 주택시장과 사회구조의 왜곡, 경제적 불균형이 하나로 엮여 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은 생산성 하락과 산업구조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생산성 침체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 캐나다 노동자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에도 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 투자와 자본이 부동산과 금융에 묶였고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나 제조업에는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이 장면을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부른다. 화면 속 공장과 사무실은 가동되고 있지만 효율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사건은 자본 이동의 편향이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 수익을 창출했지만 기업 투자와 R&D는 심각하게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혁신은 발목이 잡혔다. 학술 용어로는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라 부른다. 그는 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GDP 대비 산업별 투자 비율 그래프를 화면에 겹친다. 시청자는 겉보기 번영과 내부 구조 붕괴의 괴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균형이다. 숙련된 기술자와 엔지니어, 의사와 간호사들은 미국으로 이탈하고 남은 인력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분야에 집중된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생산성 하락을 가속시키며 장기적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공개적 논쟁도 여전하다. 투자 부족이 근본 원인인가? 정책 실패인가?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침묵하며 관찰한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주택과 금융에 자본이 집중될수록 실물 생산과 혁신은 더 뒤처진다. 경제는 구조적 부채와 고정자산의 무게 속에 잠겨있다. 리듬은 서서히 늦춰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면을 담는다. 산업공장, 연구소, 학교, 병원 모두 기능하지만 잠재력은 묶여있다. 구조적 투자 부족, 인재 유출, 생산성 하락이 얽혀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다음 장면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인재와 글로벌 경쟁 속 캐나다의 미래를 더 깊이 보여준다. 인재 유출은 캐나다 경제의 또 다른 그림자였다. 뛰어난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유료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이 현상을 두뇌 블랙홀이라 부른다. 화면 속에는 토론토, 워털루,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졸업생들이 하나둘 떠나는 장면이 이어진다. 구글, 메타, 아마존은 캐나다 출신 인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했고 캐나다는 교육비를 대가로 미국의 인재를 헌납하는 형국이 되었다. 주요 사건은 명확하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기술 산업과 혁신 능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 장면에서 경제학적 용어 브레인 드레인이 등장한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손실로 해석한다. 투자한 교육 자원과 인재 육성의 결과가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캐나다 경제는 정체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캐나다 정부는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외부로 유출된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세금은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는다. 화면 속 통계는 차가웠지만 사회적 충격은 생생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동이 아니라 경제적 자본과 혁신 잠재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공개적 논쟁도 진행된다. 인재 유출은 선택인가? 구조적 실패인가?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브레인 드레인 vs 탤런트 리텐션의 문제는 정책과 사회적 결정의 복합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는 침묵 속에서 관찰한다. 데이터는 단순하다.
교육과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생산적 산업은 침체되었고 부동산과 금융으로 경제 중심이 이동했다. 리듬은 느려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면을 멈춘다.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소리. 텅 빈 연구실. 정체된 산업 현장.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구조 속에서 경제의 잠재력은 사라지고 그림자는 점점 길어진다. 다음 장면은 이민 정책과 사회 구조의 역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야기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사회 구조의 역설로 이어진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였지만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금 구조를 악화시켰다. 투자 이민으로 들어온 부유층은 고급 주택을 싹쓸이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임시 노동력만 제공했다. 그는 이 장면을 정책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화면 속 도시의 고급 콘도와 혼잡한 학군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제와 사회의 균열을 시각화한다. 잘 알려지지 않는 디테일은 정책의 장기적 비용이다. 유입된 자본과 노동력은 단기적 소비 증가와 임시 노동력 제공에 그치고 혁신과 생산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와 구조적 불균형은 고착화되고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는 이 장면을 경제적 그림자로 묘사한다. 공개적 논쟁도 존재한다. 이민 확대는 경제적 해결책인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가? 학술적으로 이미그레이션 패러독스라고 부르며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구조적 문제의 충돌을 나타낸다. 정책은 사회적 지지를 위해 속도를 조절했지만 구조적 취약점은 더 깊어졌다. 그는 이 논쟁을 차분히 관찰하며 단순한 해결책은 없음을 강조한다. 리듬은 마지막에 느려진다. 그는 화면 속 선택의 갈림길을 바라본다. 구조 조정, 정책 전환, 문화 변화. 어렵지만 실행 가능한 개혁이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선진국이라도 방치하면 구조적 붕괴가 찾아올 수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잃는다. 이야기는 관객에게 속삭이듯 마무리된다. 이 선택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